37번.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거. 산화성 고체. 산소 공급원 되죠. 야, 위험물 얼마? 몇 류? 1류. 산화성 액체. 지가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남을 산화시킨다 해서 산화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산화성 액체는 6류. 그지?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 조연성, 지연성. 자, 그런데 가연성 고체. 이건 지가 타는 거예요. 이 가연성 고체는 몇 류 위험물일까요? 2류 위험물. 얘는 지가 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구분 좀 해서 그때그때 좀 외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듯이 15%까지 내리면 질식소화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38번. 메탄의 완전 연소 중 필요한 공기량은 메탄 최적,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탄 최적의 몇 배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다 쓸 수 있어. 그죠? 메탄 CH4 더하기 O2 해서 CO2 만들어질 거고 H2O 만들어질 거고 탄소는 개수 많고 수소 개수 맞추려니까 여기 2 곱하고 산소 2개, 2개, 4개니까 2 곱하면 돼. 그러면 앞에 이게 다 기체니까 이 앞에 숫자의 B는 부피 B이자 분자수 B이자 몰수 B라 했으니까 메탄가스 한 부피가 완전 연소할 때는 산소 2부피가 필요하다. 최적이 부피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산소가 2부피인데 산소가 2배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산소량 물었는 게 아니죠. 뭐 물었어요? 공기량. 산소하고 공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공기의 21%가 21%만 산소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요? 산소가 2부피가 필요한 거는 순수 산소일 때 말이고 공기가 필요할 때는 공기 안에 산소가 21%이기 때문에 0점, 요거 이제 소수점으로 왼칸 두 칸 가가지고 100으로 나눠서 0.2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 계산 한번 보세요. 얘를요, 소수점이잖아요. 그러면 아래 위로 100을 곱해. 그럼 21분의 200이 되잖아. 맞죠? 그러면 21에 100 곱하면은 10 곱하면 약간 넘잖아. 근데 대충 9점 얼마겠지.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2.5, 7, 9점 넘어야 돼. 이렇게 대충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얼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9.5배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 공기량을 물었기 때문에 0.2, 즉 부피 %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9번에 점화원으로 옳지 않는 거. 화학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했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점화원 중에 상태 변화에 관련된 예는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보니까 기화열이라고 있네. 얘네들은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상태 변화에 관련된 열하고 역기전력. 이거는 나중에도 나올 건데 역기전력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쇠목 같은 게 있으면 코일을 감아. 이렇게 코일을 감고 여기에도 코일이 감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전류를 흘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건전지 달아가지고 전류를 흘리게 주면 전류가 흐르면 희한하게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에 자석이 있는 거 마냥 그 힘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장이라는 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스위치를 닫으니까 전류만 흘렀는데 얘 입장에서는 마치 자석 갖다 놓은 것처럼 N극의 자석이 갖다 놓은 것처럼 얘한테 어떤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오는 힘이 싫어. 난 얘를 막고 싶어.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하냐면 전류가 흘렀는데 자기장이 생겼어? 그럼 나도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서 얘를 밀어내야지. 그럼 여기에다가 N극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여기에 다시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쪽에 스위치 온 켰더니만 인근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떠한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역기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 그냥 그것만 기억해. 점화원이 역기전력은 상관없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했지만 그냥 점화원하고 상관없다. 그거 얘기하면 되겠고. 40번에 점화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문제 지우세요. 넘어갑니다. 화염 뭐 들어가면 되지. 자, 지우고. 41번에 화재 원인이 되는 점화원으로 볼 수 없는 거, 화학적 열, 기계적 열, 전기적 열, 융해열은 아까 그 상태 변화를 했으니까. 예, 3번. 자, 42번에 점화원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전기적 점화원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압축은 기계적 점화원이에요.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곳이 자동차 엔진 내부에 거기서 단열 압축을 시켜서 이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솔린이
팍 연소가 되는 거죠. 자, 43번에 기계적 점화원을 모든 고른 것은 이거는 앞에 거 보고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 점화원에 해당하는 거는 마찰열하고 압축열, 이게 바로 단열 압축하고 똑같아요. 연소열은 화학적이 될 거고 유전열은 위에서 맞는 전기적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번에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되는 거, 역기전력 이런 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점화원도 안 되지만 전기화재 원인도 안 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3번이고 자연발화가 나왔네요. 자연발화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연발화는 외부 점화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자체적으로 반응을 해서 생겨난 열을 차곡차곡 쌓아서 결과적으로 이게 자연발화점까지 오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불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자연발화 종류가 아닌 것은 흡착, 산화, 중합은 되는데 용해는 안 된다라는 거 2번. 중합열은 그 중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하면 고분자 물질, 즉 플라스틱이 생겨요. 플라스틱. 그때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게 바로 중합열입니다. 뒤에 뭐 다시 열 가소성하고 나올 거예요. 46번. 자연발화 분류로 오른 것은 연습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주변 A는 보면 흡착되는 거다. 그럼 흡착열인 거고 B의 자연분해가 발생될 때 열 축적된다. 그럼 분해열, 아세틸렌 기억하라 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자연 산화, 그 다음에 축적되는 거. 이건 산화 나왔으니까 산화열. 그리고 미생물 활동이니까 미생물열. 그 다음에 물질 제조 과정에서 발열 반응에 의한 발화. 이건 뭐 중합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문제는 딱히 좋지는 않네요. 자, 퇴비나 비료에서 자연발화. 이거는 미생물에 의한 거거든요. 발효열에 의한 자연발화. 3번입니다. 읽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활성탄은 흡착돼요. 그래서 이것도 흡착열. 얘들 다 읽고 넘어가세요. 위험물의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위험물질의 자연발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되겠지. 근데 이때 말하는 촉매도 부촉매인지 정촉매인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정촉매일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아요. 열의 축적을 방지해야 되겠죠. 열 축적해서 자연발화 온도까지 올라간다 했으니까 열 축적을 방지하는 게 뭐였어? 환기, 통풍 이런 거지. 그리고 바로 나오네요. 3번에 저장실에 환기를 잘해주면 돼. 근데 습도는 낮게. 왜? 습도가 정촉매 역할을 한다 했어. 근데 습도를 높여야 되는 거, 70% 이상 해야 되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정전기 방지 대책. 그거 구별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저장실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험물질 나왔으니까 삼류 위험물 중에 자연발화 34도짜리 누구였죠? 황린. 자연발화, 삼류 위험물 중에 황린이라고 있다 했어. 얘가 자연발화 온도가 34도씨밖에 안 돼요. 그 삼류 위험물의 그 통칭적인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데 얘가 했잖아. 대구에서 이거 갖다 놓으면 불 난다고요. 그래서 얘는 자연발화 되는 물질인 거예요. 금수성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 34도까지 온도를 높이면 안 되니까 반드시 어디에? 물 속에 저장을 한다. 그런데 금수성 물질 중에서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물하고 공기하고 반응 되게 잘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저장할 때 어디 저장하냐면 기본적으로 갈색병은 무조건 갈색병에 저장해야 되고 얘는 물이나 공기가 녹아들지 못하도록 석유 같은데 벤젠 같은 그런 유기용매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에 정전기 발생 과정이다. 전하가 발생을 하고 전하가 축적이 되고 방전이 될 때 이때 방전되는 에너지가 클 때 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책받침 같은 이런 거 같은 걸로 그죠? 이거랑 내 머리는 서로 다른 물질. 똑같은 물질을 비비면 안 돼. 똑같은 물질은 얘네가 전이차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열과 때만 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이렇게 비비면은 얘랑 내 머리카락이 대전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면 어느 놈은 전자를 잃고 어느 놈은 전자를 얻어요. 원래 중성 상태였는데 마찰을 통해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얘한테서 만약에 이 물질로 전자가 이동했다라면 야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야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전하를 띠는 대전 현상이 일어났고 전하를 띈다. 이게 전하 생성.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원래 중성으로 돌아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전하를 어떻게 방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방전이라는 거예요. 방전. 방전이 되는데 방전되는 에너지가 크다. 그럼 야가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방전되는 에너지가 클 때. 그래서 그 순서가 전하의 발생, 전하의 축적, 방전, 발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 방지 대책이 아까 있었다고 했죠. 공기 이온화한다. 제전기를 통해서 상대 습도 70%까지 올린다. 그 다음에 유속 제한한다. 정지 시간 둔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본딩하고 접지 같은 거 한다.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바로 나오네. 53번에. 정전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기를 이온하여 정전기 발생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접지를 한다. 이게 접지라는 거는 얘를 전선을 땅하고 묻어주면 전자는 무조건 곧발이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쌓이는 게 땅으로 쌓이기 때문에 야는 중성이 돼버리는 이런 게 바로 접지예요. 세탁기 같은 거 뒤에 보면 이렇게 전선 같은 거 내려온 거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접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전기 저항이 크면 그게 부도체일까요? 도체일까요? 전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 그러면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부도체. 잘 안 흘러서 부도체 그 말인 거예요. 자,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대전이 용이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뭐 말이 좀 웃기게 돼 있지만 도체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대 습도를 70% 이상 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전기 발생 방지법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 및 본딩을 하고, 접지는 땅하고 연결하는 거고 본딩은 얘네 둘이가 서로 다른 물질이라서 전이 차이가 생겨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면 얘네가 전이차가 없어져. 그게 결합한다. 그걸 본딩이라 그래요. 본딩. 아, 그냥 전이차를 없애서 정전기 안 생기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0% 이상 상대 습도 유지하고 부도체 대전을 방지하면 되고, 정전기가 누설될 때까지 그걸 정지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정지 시간을 지키면 되겠고, 전기 전도성이 작은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마음에 안 들어. 55번. 자, 연소 이론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발화의 방지는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하며 실내 수납 시 열 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며 적당한 습기는 물질에 따라 촉매 작용을 하므로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정전기 억제 대책으로 유속을 제한하고, 그래서 특히 석유 같은 거 이동시킬 때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된다고. 유속을 제한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유체의 분출을 방치하게 된다. 이게 파이프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증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증기가 발생하는 순간 공기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점화원이 작용하게 되면 빵 터질 거니까 분출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에 정전기를 방지하려면 접지를 해야 돼요. 공기를 이온화하는데 상대 습도는 70% 이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에는 열원의 공급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열 축적으로 서서히 온도가 상승하는 거니까, 공급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열 축적으로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이니까 얘네들은 발화점 이상이 되면 자연 발화. 그럼 맞는 얘기 써놨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56번에 가연물의 형태를 연소가 용이한 자유 라디칼. 라디칼이 나왔어요. 라디칼을 형성하여 연소를 촉진시키는 반응은 했는데 그냥 라디칼 연쇄 반응 고르세요. 이거는 문제 지문이 조금 애매해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어쨌든 라디칼 하면 연쇄 반응이고 불꽃 연소다. 자, 그 다음 57번에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쇄 반응이 존재하며 불꽃이 존재한다. 그 틀렸고, 연쇄 반응의 유무에 따라서 불꽃이 있냐 없냐니까 무염 연소하고 유염 연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연쇄 반응을 중단하는 것을 촉매 소화 방법이라고 한다. 부촉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있는 연소는 물리적 소화 및 화학적 소화가 가능하다. 연쇄 반응이 있으니까 화학적 소화가 가능하고 근본적으로 가산점을 없앨 수 있으니까 물리적 소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개념 훑어는 거 문제를 다 풀어봤단 말이에요. 연습 문제 중에 이상한 거는 넘기고 기출 문제 그거 위주로 다시 한번 집에서 복습을 하시고 우리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연소의 조건. 가산점은 가산점인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인하점. 인화점. 그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맞네. 인하점.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하는 최저 온도.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연성 도표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가 온도. 여기는 농도. 근데 어떨 때는 압력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게 기체의 농도는 압력하고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연소 상한계. 여기가 연소 하한계. 그럼 이 사이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얘기해. 연소 범위. 연소 범위는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 사이 빼는 게 연소 범위. 그러면 여기 연소 하한계에서 여기 이제 포화 증기압 곡선인데 이 곡선과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인하점. 이게 하한계랑 만나면 사실은 하부 인하점이고요. 요거 상한계랑 만나면 상부 인하점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인하점. 야는 무조건 외부 점화원이 어때야 된다? 있어야 된다. 발화하기 시작한다. 자, 외부 점화원이 존재해야 돼요. 발화를 이렇게 연소하기 시작하면 돼. 근데 연소가 지속된다. 안 돼. 그게 바로 인하점. 자, 가연성 증기를 만들어내는 최저 온도가 인하점이 되는 거고, 이제 점화원을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소가 한 5초 정도 지속되는 점이 있어. 그게 바로 연소점.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여기가 연소점. 그리고 외부 점화원 없이도 지원자 불나는 온도가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화학 양론비 쓰고 요렇게 오면 여기가 자연 발화점. 한 450, 500. 그래서 크기 순서는 요 순서다. 인하점, 연소점, 자연 발화점. 얘네 기억해야 돼요. 인하점에 관련돼서는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나왔고 발화점은 아까 뭐 나왔어요. 점화원이 존재해야 되는 조건에서 발화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연소가 잘 일어나는 조건하고 똑같은데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 클수록 탄소수소가 아니라 탄화수소예요. 니은에. 탄화수소의 길이가 길수록.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은 말이에요. 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끼리 손을 막 잡고 이 여불대기에 수소 같은 걸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된 게 탄화수소인데 이렇게 쭉 붙여. 근데 이게 탄소 길이가 길어지면 이쪽으로 다 붙일 수가 있는데 탄소 길이가 길어진다. 이 말은 당연히 탄소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분자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탄소수가 많아져서 얘네들이 일렬로만 서느냐 그게 아니라 탄소수가 많아지면 얘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져. 이런데 수소가 아니라 막 탄소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구조가 복잡해지고 거대해지기 시작해.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조가 복잡해진다. 똑같은 탄소 7개짜리도 둘, 넷 이렇게 있는 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탄소수가 많아지면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둥그름하게 구형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조가 복잡해져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서로 전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을 최소화해가지고 공간적으로 평면으로 보면 얘랑 가장 멀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게 360도 공간이 돼버리면 이렇게 옆 가지치는 게 더 멀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얘네들이 오히려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멀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야랑 사이가 안 좋아서 최대한 멀리 있는데 누가 와서 꼬시는 거지. 그럼 우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서 얘가 가연성 증기를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열원에 의해서도
탄소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 탄화수소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쉽게 불이 붙어요. 쉽게. 그래서 길어진다, 분자량 많아진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발화점은 어떻게 된다? 발화점은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인화점하고 달라. 인화점은 올라가는데 발화점은 내려가요. 이것들 부분이 끊어져가지고 부분이 끊어져서 걔네들이 가연성 증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발화점은 내려간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많고 산소 친화력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산소랑 친화력이 좋아. 산소 농도가 많아. 그러면 쉽게 연소한다. 발화점 낮아지는 거는 쉽게 연소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낮아지면 쉽게 연소할 거고 열 전도율 작아진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그래프. 요 점이 인화점이에요. 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시험이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인화점을 뭐라고 했냐면 물질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온도다. 그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질 조건하고 인화점에 새로운 지문이 나오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작년에. 인화점은 물질 조건과 이 문제를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온도이다. 이게 인화점의 새로운 정의가 돼버렸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지문이 이게 나와버렸어. 여기가 물질 조건이고 온도. 이게 에너지 조건이라 봤을 때 걔가 만나는 가장 낮은 온도. 요게 바로 인화점이다. 요거 작년에 새로 나온 지문이라서 이게 이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범위. 연소범위라 하면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한계와 하한계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연소범위는 형성이 되어야지만 화염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연소범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아세틸렌,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부탄, 부탄도 알아야 되죠. 프로판, 메탄 알아야 됩니다. 얘기해요. 이황화탄소, 아세틸렌, 수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일산화탄소, 부탄, 프로판, 메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연소 범위가 넓으면 불 붙기 쉬운 거는 맞는데 위험도랑은 달라요. 우리가 위험도는 이게 H라고 얘기하는데 위험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연소 하한계 분의 연소 범위. 연소 범위니까 이렇게 쓸게요.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봐요. 위험도가 크려면 이 물질이 되게 위험하다라면 분자가 크면 돼. 그 말은 연소 범위가 넓으면 돼요. 그리고 분모가 작으면 돼. 하한계가 낮으면 돼. 하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표 중에서 연소 범위가 제일 넓은 게 누구냐 하면 아세틸렌이요. 2.5에서 81. 이때는 뭐 100으로는 잘 안 쳐요. 그런데 얘가 가장 위험하지는 않아요. 가장 위험한 거는 위험도가 제일 큰 거는 이황화탄소예요. 이황화탄소가 1.2에서 44잖아요. 연소 범위를 계산하면 자, 계산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자, 상한계랑 하한계를 빼면 이황화탄소는 42.8. 아세틸렌은 81에서 2.5를 빼면 78.5. 78.5. 연소 범위가 헐 넓어. 근데 이거를 위험도를 계산하잖아요. 위험도. 뭐로 나눠야 되냐 하면 하한계로 나눠야 돼. 2.5로 나누고 1.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얼마냐 하면 31.4. 근데 얘가 35.7인 거예요. 단순히 연소 범위 가지고 위험도가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자, 연소 범위는 이거 자체를 물어봐요. 이거 자체를 물어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뭔데?
지문 중에서 골라야 돼. 그 아세틸렌이 있으면 무조건 아세틸렌 고르면 되는데 지문에 아세틸렌이 없다라면 내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위험도도 마찬가지인 거라. 위험도도 이항화탄소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제일 위험해서 얘를 체크하면 되지만 이항화탄소 없이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면 연소범위 계산해서 하한계 나눠줘서 위험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항화탄소, 아세틸렌, 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일산화탄소 얘네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그죠? 외울 거 많아요. 외우는 게 이제 관건이지. 그래요. 자, 그랬다. 되어 있다. 뭐 그런 거 있고, 연소 범위가 뭐 넓어지는 뭐 조건은 산소 많고 뭐 그러면 돼. 난류성 형성되고 불 잘 날 조건이 되는데,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조건에서, 좁아지는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를 투입하게 되면 연소 범위라는 게 이 기체가 아세틸렌이 이 공간 내에 차지하고 있는 부피비예요. 부피비. 근데 이 불활성 기체는 질소나 헬륨이나 아르곤이나 반응 전혀 안 하는 이런 기체를 집어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체 양이 많아졌어. 얘는 양이 그대로인데 존재하고 있는 기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 농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활성 기체를 집어넣게 되면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된다?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연소 범위를 이제 계산하는 6번이 중요하죠. 그죠? 연소 범위 자체도 알아야 되고, 이게 혼합성, 이게 그 가연성 가스가 여러 개 섞였을 때 우리가 각각의 연소 범위는 이렇단 말이야. 이런데 여러 개의 가연성 가스가 섞였을 때 그 혼합 가스의 연소 범위 내지는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는 어떻게 구하냐? 연소 하한계도 이 공식이지만 연소 상한계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L 자리에 U 들어가면 돼. 근데 U는 안 물어보더라고. 봐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자, 지금 수소가 있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혼합가스일 때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 하한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메탄이, 예를 들어서 메탄이 얼마가 있냐면 50%가 있어요. 프로판이 얼마가 있냐? 30%가 있어요. 부탄이 20%가 있어요. 계산 문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줬어. 뭐라고 줬냐 하면 메탄의 연소 하한계를 줬어요. 얘는 5. 그 다음에 프로판의 연소 하한계를 얘네들이 뭐 그때그때 달라요. 얘는 3%라 줬어. 자, 부탄의 연소 하한계를 얘가 2%라 줬어요. 자, 연소 하한계가 5%고 3%고 2%인 얘네들이 섞여 있는 이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해서 르 샤틀리에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인 거예요. 그럼 이 100은 뭐냐? 이 각각의 혼합가스를 합쳤을 때 부피의 합입니다. 얘네를 합쳤을 때 부피가 100이면 100을 쓰는 거고 100이 아니면 100을 쓰면 안 돼요. 가연성 가스, 이게 지금 가연성 가스의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가스 부피 합인 거예요. 그러고 여기는 뭐냐면 각각 가스의 연소 하한계 분의 부피, 연소 하한계 분의 부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 각각의 가스가 가연성 가스는 맞아요? 가연성 가스 맞아요? 가연성 가스가 맞아. 그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연소 이 공식에 혼합 이 섞여져 있는 부피의 연소 하한계 분해, 얘네 다 가연성이고 50%, 30%, 20% 하니까 합이 100이네. 그럼 여기 100을 그대로 써. 자, 메탄 거를 쓰는데, 첫 번째 기체의 메탄 거를 쓰는데 메탄의 연소 하한계 분의 메탄의 부피. 메탄의 연소 하한계 5분의 메탄의 부피 더하기 프로판의 연소 하한계 분의 프로판의 부피, 부탄의 연소 하한계 분의 부탄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전부 다 얼마야? 10이잖아, 10. 그럼 30이라고. 그러면 L분의 100이 30이니까, 분자 있으니까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L,
30분의 1. 이게 서 됩니까? 안 됩니까? 얘를 1로 만들어줘요. 되죠?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 크로스로. 그러면 30 곱하기 L은 100. 따라서 L은 30분의 100. 약분 되면 뭐 33점? 3점 얼마겠네. 그죠? 3.33% 이렇게 간다고. 하나 더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메탄이 50%야. 두 번째 문제. 부탄이 얼마 있냐면 20%. 질소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 30%? 아무 의미는 없겠다. 30%. 이래서 100. 그리고 메탄의 하한계가 아까 얘기했던 5%. 부탄이 여기에서 2%인 거예요. 자, 한번 야놓고. 자, 이거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 하한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르 샤틀리에의 법칙을 쓰면 돼. 자, 그러면 연소 하한계, 새로운 이 혼합 기체 연소 하한계 분의 100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질소가 있잖아. 질소는 가연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연성 부피가 즉 V1, V2, V3 뜨뜨뜨 합쳐서 100일 때만 100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까지 합쳐서 100인데 얘는 가연성 기체가 아닌 거니까 그럼 여기를 뭘 써요? 가연성 기체의 부피의 합인 70이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5분의 50, 두 번째 2분의 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20이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 10, 20. 그럼 1 만들어지고 크로스로 곱하면 20 곱하기 L은 70. 따라서 L은 2분의 7인 거니까 3.5% 이렇게 간다고요. 됐어요? 이게 혼자 있을 때는 그 표에 의해서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가 나타나 있는데 공기 중에 어떤 체적 내에 아니면 어떤 실내에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이것들이 새로운 연소 하한계를 가진다. 혼합기체의 새로운 연소 하한계는 이 르 샤틀리에 법칙에 의하고 요 100을 쓸 때는 더하기가 100이어야 되는데 이때 기체는 무조건 가연성 기체라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